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우리 지난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24년 지방직 9급 C형 기준으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행정학도 어렵다라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행정법도 여러분들 체감 난도는 뭐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오신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셨고, 일단 모든 건 끝났으니까 결과는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 철저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해설 강의는 필수예요. 반드시 공부, 모든 공부의 시작은 이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국가직 해설 강의도 수강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지방직 해설 강의까지. 왜? 내년에 어쨌든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 다 볼 거잖아요. 자,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절대 이 시험지 버리지 마세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소장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되새겨야 돼요. 자, 일단 난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난도를 이제 중이라고 잡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난도라는 게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자,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자, 최근 2년 사이를 기준으로 출제 패턴에 큰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은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2년 사이에 문제 유형이 확 바뀌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번 시험은 사례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거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중 또는 하 정도예요. 중하. 근데 여러분들 체감 난도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커뮤니티 보니까 어렵다고, 물론 행정학이 제일 어려웠지만 행정학 다음에 어쨌든 행정법도 나름 어려웠다라는 평이 지대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이 맞지가 않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난이도를 중 혹은 중하로 잡은 이유는 빈출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되 대신 중간에 생소한 지문을 살짝 섞었어요. 근데 문제는 빈출 지문만 알면 답이 나와요. 1번부터 20번까지요. 자, 2번. 빈출 지문의 표현을 조금 가공했어요. 소스는 빈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빈출 지문을 그대로 냈대 중간에 좀 생소한 걸 섞거나 다시 빈출 지문을 출제는 하되 표현을 조금 바꾼 거지. 결국 소스는 뭐예요? 요것들이었어요. 빈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세 번 이상 출제된 것들, 두세 번 이상, 혹은 뭐 10번, 20번 출제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빈출이겠죠. 자, 어쨌든 대부분의 문제가 1회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1번 유형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제일 많은 게. 자, 요거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대표적인 게 2번 유형이 바로 몇 번 문제였지? 이거. 12번 문제. 이게 이제 2번 유형이었어. 12번 문제. 그죠? 뭐 자체 완성적 신고, 그거 뭐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는데 행정청이 수리 거부하더니 철거 명령을 때렸다. 그거였거든. 근데 그 표현은 처음 보는 건데 뒤에서 들어봐. 들어본 지문이에요. 알고 있는 지문이에요. 더럽게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었어요. 자, 총평 때문에 저도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한다라는 걸 저희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년 시험을 기준으로 2개년을 기준으로 중 또는 하 수준입니다. 자, 빈출 지문만 정확하게 숙지를 했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가 90점이에요. 최하가. 근데 만약에 빈출 지문을 정리를 하면서 암기 정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졌어. 강도가 세. 정확하게 암기 숙지하고 있어. 자, 그럼 솔직히 100점이에요, 이건. 100점이에요. 자, 과거에 21년 국까지 9급이었나요? 이거 사례로 도배된 적이 있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필수 과목으로 전향되면서 갑자기 겁을 많이 줬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21년도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22년, 23년, 올해 24년까지 100점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는. 심지어
올해 시험은 그 최근 2년 중에서도 조금 난도가 낮은 편이에요. 진짜로. 생소한 지문이 섞인 것도 오히려 작년이 더 심했죠. 올해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이때 옛날에 극상의 난도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지만 2년 사이에 시험별 난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행정법의 난도는 일단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방직 9급 이 정도 출제됐으면 이게 그냥 표준이야. 그냥. 이 이상 쉬워지면 변별력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최소 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방직 9급 시험이.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나왔으면 아, 평이하게 출제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즉 출제 난도는 변한 것이 없지만 수험생의 행정법 숙지 정도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다를 뿐이에요. 이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건 어떤 책을 봤던 여러분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체감 난도는 완전히 극과 극일 것이다. 최근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최근 시험들이 다 그래요. 진짜. 체감 난도가 극과 극이에요. 쉬운 사람한테는 너무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난도가 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무슨 차이점이에요? 자, 일단 이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너무 쉬웠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행정법이. 근데 이분들이 문제죠. 이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행정법 자체가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 출제의 소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책을 빨리 펴보세요. 제가 이제 빈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고요. 거기서 두세 번 이상 출제가 안 됐어. 그럼 그 책 과감하게 버리세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선생님의 기출책을 펴봐도 진도별 기출책을 펴봐도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는 막 10번 이상 출제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공부를 하면 되죠. 자, 이분들을 상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본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텍스트로 정리된 어떤 정리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출이라는 건 문제 형식의 기본서예요. 뭐라고? 문제 형식의 기본서.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풀어보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다음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출제될 것이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해 둬라. 자, 이렇게 제시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냐면 이거야. 과목이 5개야.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게 결론은 이거죠. 요약서.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 무슨 요약서. 야, 여기서 다 나오더라. 이거 다 나오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 수험가에 강사가 요약서를 내는데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커버를 못하는 요약서를 냈다. 그럼 그걸 누가 보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책을 내든 요약서를 낼 때는 나름대로 시험에서 다 커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밥만 먹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이게 문제야, 이게. 요약서만 보는 분들. 혹은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출만 보는 분들.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럼 선생님 책을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최대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걸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일행직 수험생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는 반드시 수강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약서를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 기출을 보면서 그냥 뭐 운전면허 시험지 풀어보듯이 정리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은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요약서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 강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로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기출하고 요약서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라 그랬잖아. 왜 문제냐면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것만 봐도 될까요? 내가 매년 해설 강의 때 하는 얘기가, 그런 마인드로는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공무원 9급 시험 합격하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합격하시는 분들은 합격이 절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합격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어떻게든 내가 합격권에 들어가야지 라는 목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다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다시 일로 돌아볼게요. 꼼수를 쓰면서 어떻게든 날로 먹으려고 요약서만 선택해서 이것만 반복했어. 될 수도 있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두뇌의 소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야. 받아들여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기적 학습. 이 두 가지. 유기적 학습. 자, 보세요. 봐봐. 요약서는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OX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복을 피하고 있어요. 반복을 최대한 피해서 이 OX를 만들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우리가 요번에 출제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문제 유형 중에서 요거. 빈출 지문의 표현을 다소 가공하는 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숙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 평면적인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약서만 봤을 때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은우 가 잘생겼다는 건 알잖아. 사진만 봐도 알잖아. 그죠?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맛을 봐야 하나?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차은우를 실물을 직접 영접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갑자기 충격을 먹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지? 봐.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 기억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과 연결돼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추억의 인물을 떠올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같이 기억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출은 여러분들 빈출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해설 강의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빈출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차은우의 실물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뭐 사진으로 봤을 때 잘생겼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푹 빠져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 뭐 잘생겼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하지만 요약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 내용에다가 선생님이 별표를 3개를 찍어놨어요. 그럼 중요하다는 건 알아. 이게 마치 그거야. 차은우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봐봐. 1번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이 한 1100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1번 문제에서 나왔던 2번 지문이 2번 문제에서 4번 지문으로 출제되고 또 가다가 10번에서 1번 지문으로 가다가 또 한 12번쯤에 3번 지문으로 잊을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번쯤에 또 1번 지문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도 이걸 그냥 그대로 내면 애들이 다 맞힐 것 같아. 그럼 표현을 좀 가공해보고 싶어. 그러면 같은 내용들의 표현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들을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 쭉 흘러가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이 내용이 정말 이런 내용이었구나. 출제자는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뼛속 깊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서만 보는 것보다는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같이 활용하는 게 정말 합격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또 반대로 또 기출만 보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서 직접 실무를 영접하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제로 그래도 최소한 기본 강의 정도, 기본서 가지고 기본 강의 정도는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 요약서라는 것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 내용 다 나와 있다고. 근데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을 때 이 요약서가 얼마나 잘 정리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무턱대고 요약서만 보면 1번부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이게 뭔가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도무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요약서 가면 갑자기 사람이 보는 느낌이 달라요.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책을 잘 써서도 그렇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약서를 보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이 시험 어려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덜 됐거나 혹은 빈출 지문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빈출 가지고 안 풀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적 견해 표명을 했어. 행정청이 뭔가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공적 견해 표명은 날아간다, 실효, 날아간다,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딴소리를 해도 돼, 안 돼? 행정청은 이제. 약속이 날아갔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 딴소리 해도 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 빈출 진짜 너무 빈출. 100번 이상 출제된 빈출이요. 그럼 정답 1번 하고 이제 끝났어야 돼요. 1번부터 틀렸으면 이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표현 보고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빈출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개인의 기책 사유가 뭡니까? 이럴 때는 보호되지 않죠.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가 없죠. 그럼 신뢰가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신뢰 보호되지 않죠. 행정청은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하자가 상대방이 유발한 거예요. 원래 허가 나오면 안 되는데 행정청이 우리 국민이 사기쳐서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령 그러한 부정행위까지는 없다더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허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거 기본이기죠. 정말 빈출. 빈출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죠. 3번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게 아니라 뭐에 따라 판단한다?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빈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권의 법리죠. 행정기본법 조문 그대로예요. 실권의 법리. 옳은 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거 너무너무 빈출이죠. 환경양한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취소를 구할 혹은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거. 빈출.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잖아.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공권으로서 우리가 항고소송을 통해서 권리 침해가 되었을 때 뭐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으면 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 그때 이 사회권 침해를 이유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회권 자체가 구체적 공권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사회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헌법 규정 그 자체만 가지고는 공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중에서도 뭐 항고소송, 그 다음에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할 때 행정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나 혹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기를 하고 헌법소원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다라고 할 때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되는데 사회권은 이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보장이 되는 권리 아니야? 아니라고. 별도의 법률의 시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는 된다 안 된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형성 없이도 그 자체로서의 구체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시행이 없어도 그죠?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빈출. 자, 그다음에 이익이 침해돼야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이익 침해가 있어 없어? 없어. 한마디로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익 침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반면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죠. 자, 그다음에 행정계획이 나왔습니다. 계획과 관련해서 자, 얘는 내부의 행동지 침해 불가하냐? 이건 모르죠. 세모지. 얘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으로서 그냥 내부 지침의 성격만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세모야. 5월 날. 5월 날. yes or not.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이 빈출이잖아. 빈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토지 소유자 나왔잖아. 자, 얘네들은 계획 변경 신청권 있다 없다? 있다. 빈출 100번 나온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주민에게 계획 변경 신청권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가지 유형 외웠잖아. 무슨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이 정도 이해관계이면 계획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의 이해관계인. 그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이해관계. 이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보통은 뭐야?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야. 마지막 4번이 뭡니까? if 만약 계획 변경 신청권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당해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자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본허가를 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부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때는 예외적으로 변경 신청권 인정해 주잖아. 이 세 가지 유형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이번에 뭐 나온 거야? 요거 나온 거죠. 아니 요거 나온 거죠. 미안해. 요거 나온 거죠. 전부 다 빈출. 정답은 4번.
자, 무효 확인 소송 1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외웠죠. 이거 솔직히 열심히 외웠어. 1번 무효 확인 판결엔 취소 판결에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느냐? 준용된다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항고 소송에서 자, 취소 소송이 있고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인용 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무와 관련된 규정이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요. 부작위협 확인 소송에서 다 준용을 해요. 이건 인용 판결의 기속력은 다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었지. 뭐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 강제가 가능하냐. 그때 취소 소송에 있는 규정이 여기에도 준용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야 이 소송에서도 간접 강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긴 돼요. 여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법에는 무효확인 심판에서 간접 강제가 가능한데 행정소송에선 이게 안 되거든. 준용을 안 해서. 그래서 예전에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됐잖아. 이거 뭐라고?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왜 간접 강제를 준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기속력에 관한 조문은 다 준용이 돼요. 재처분 의무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여기서 문제되는 거지. 간접 강제에서. 어쨌든 1번 X.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적격을 갖췄는데 상고심 가가지고 원고 적격을 상실했어요. 자, 소송 요건은 항상 갖춰야 된다. 상고심에서 소송 요건을 결의하게 되면 이건 부적법이죠. 각하예요. 빈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자, 3번. 처분의 무효란 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된다. 틀렸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집행정지 한번 정리해 볼까? 집행정지.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죠. 무효 등 확인 소송에도 준용을 해야 하네요. 준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정돼요. 왜? 무효인 처분도 뭐가 있어? 외관이 존재하므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집행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반면에 부작위는 정지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을 안 하죠. 여기서 준용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작위에서.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준용한다 안 한다? 준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 즉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다른 데도 준용이 되는지에 대한 암기 정리. 근데 이게 힘들죠. 귀찮죠. 귀찮아서 안 한 거야. 이거 틀렸으면. 근데 왜 이걸 암기 정리해야 돼? 아니, 빈출이니까. 우리 기출에도 파트가 따로 있잖아. 이거. 준용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기출서에도. 왜 그러겠어? 많이 출제됐으니까. 힘들지만 외워야죠. 정답은 4번이죠. 자, 내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그때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해서 무효라는 점. 이거 누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원고 책임설이죠.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4번 피고. 자, 요거는 이제 뭐 쉬어가는 코너예요. 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굽니까?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근데 처분 뒤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면 A에서 B로 승계가 됐어. 이 처분 권한이. 자, 그러면 누구? 얘를 피고로 해야 되겠죠. 승계받은 놈. 이를 승계한 행정청. 얘가 B라 그랬어요. 빈출. 자,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너무 자주 보던. 조례가 집행인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얘도 행정처분이 된다. 항고소. 자, 그때 피고는 누구여야 돼요? 지방외관이라 조례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우리가 행정청이라는 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 권한이 있어야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항구송이 피고될 수 있어. 자, 그때 그 조례를 외부에 표시한다. 즉 공포권자가 누굽니까? 외부에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면 서울시장님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행정소송법에서. 원고 탓이죠. 자,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피고를 안 바꿔줘요.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반드시. 반면에 직권으로 된다 안 된다?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반면에 소송법상 자, 이건 지금 피고 경정 사유가 뭡니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죠. 1번 유형. 근데 만약에 2번 유형, 3번 유형이 있죠. 2번, 3번 유형이 뭐냐면 소제기 후. 자, 이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소제기 후 권한이 승계됐어. A에서 B로. 난 애초에 A를 상대로 제기를 했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거든. 소제기 후 처분청이 사라졌어요. 자, 권한이 승계되면 A에서 B로 경정을 해야 되고요. 처분청이 사라지면 그 사무와 관계되는 그 사무 권한이 관계되는 국가 또는 이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쨌든 피고를. 그때는 원고 잘못이 아니죠. 소제기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그때는 신청하면 바꿔주고요. 법원이 뭐로도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비교해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자, 그 다음에 4번도 빈출이죠. 처분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이 있고요. 자, 예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 자, A에서 지금 B로 내부 위임이 됐어. 자, 내부 위임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권한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럼 얘는 권한이 없어요. B는. 그럼 얘가 처분할 때 누구 명의로 해야 돼? A 명의로. 근데 얘가 권한 없이 처분했다는 얘기는 누구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B가? 지 명의로. B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권한 없이 했다는 얘기는. 그때 피고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실제 처분을 누가 했어요? B가 했잖아.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명의자가 중요하다. 항고송의 피고는 명의자. 왜? 우리 국민은 뭐밖에 안 보여? 명의자밖에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 물어봤고요. 자, 얘도 틀린 지문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봐봐. 암기 정리가 철저히 된 사람은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근데 기출을 열심히 봤는데 암기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근데 맞출 수는 있어. 자, 기출 숙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암기 정리가 정말 철저하진 않아.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 이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이에요? 아니면 행정조사예요? 이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죠. 그러면 영장 필요 있어 없어요? 영장 필요 없죠. 그래서 행정조사는 영장 필요 없다. 옳은 지문이죠. 자,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처분이라는 거 100번 출제됐습니다. 1, 2번에서 고민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우리가 행정조사에는 권력조사와 임의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야? 임의조사죠. 비권력적 조사인 임의조사예요. 이건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조사를 응한 거야, 거부한 거예요? 응답을 안 했다는 얘기는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 옳은 질문.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내가 얼마나 강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조한 거예요, 이거. 인정? 4번이에요. 근데 이제 4번까지 가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카오스, 혼동이 오신 분들이 있어. 왜? 이거 되게 교묘하게 출제를 해놨거든. 자, 이거 행정조사와 관련된 무슨 문제냐면, 자, 사전통지 문제예요. 자, 행정조사를 할 때도 조사 개시 며칠 전까지? 자, 적어볼게. 사전통지. 이거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많이 강조하고 칠판에 쓰면서 같이 여러 번 외웠던 거야, 이거. 사전통지와 관련해선 자, 원칙이
언제까지? 1번. 조사 개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전 통지니까. 뭐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돼? 구두로 해야 돼? 문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이거 지우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일 전까지 미리 해야 되고 문서인 서면으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자, 근데 예외 있어 없어요? 2번? 예외 있죠. 자, 예외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단 사유는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여기에 대한 예외죠. 1번에 대한 예외. 원래는 7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다시 예외가 뭐라고요? 예외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조사할 때. 서면이 아닌 뭐로? 구두로. 이게 예외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예외 사유죠. 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즉 원칙대로 했다가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조사 들어갑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미리 막 이거 증거인멸하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동시에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구두로 할 수 있다. 이건 맞지? 근데 뭐가 틀렸어요? 조사 종료 후. 이게 틀린 거야. 이건 사후에 통지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건 안 돼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는 있어? 동시에는 할 수 있어요. 사후는 돼, 안 돼? 사후에. 조사 끝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진짜 칠판에 몇 번 적었는지 모르겠어. 몇 번 외웠는지. 이게 외워졌으면 당연히 되겠고. 이게 안 외워졌다더라도 사실상 1, 2, 3번에서 끝나고 4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풀었습니다. 5번. 우리 그거 빼먹었다. 그러면 이거 예외 사유가 뭔데? 자, 봐봐. 예외 사유라는 거 미리 했다가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예외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바로 요거.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미리 알려줬다가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지정 통계예요.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통계 목적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임의조사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럴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1, 2, 3번. 어떻게 할 수 있다? 동시 또는 구두로. 자, 6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이거 공무원 100번 나오는 거잖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는 건 어떤 공무원이었습니까?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다 가리키며 그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이거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든. 전부 다 포함시키겠다. 불문하겠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잖아.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 혹은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가령 누구?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는 공무를 위탁받았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공무의 위탁이 어때요? 교통정리라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사항이죠. 그래도 우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봤어, 안 봤어? 봤잖아. 1번 X. 빈출. 이렇게 숙지하는 게 빈출이라고요. 빈출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다 안 봐도 되잖아. 넘어가면 되잖아.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하면 넘어가는 거야. 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자, 공무원 직무는 뭐이기만 하면 된다? 공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는 권력작용도 있고 뭐도 포함돼요? 비권력작용도 다 들어가죠. 근데 뭐는 빠져요? 사경제작용.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얘만 빼는 거죠.
그래서 공행정작용이면 공적인 행위면 권력이든 비권력적 행위든 다 들어가죠. 오른쪽. 너무 빈출. 자, 그리고 항고소송에서 어떠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취소 판결이 났어. 그럼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됩니까? 아니죠. 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 빈출. 자, 이거는 작년 78에서 했던 거죠. 올해도 했고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 원칙을 위반.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배상 책임 인정되죠. 이게 어떤 사례였어요? 요 교도소 과밀 수용. 그냥 이거 한 평도 안 되는데 막 사람 막 몰아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겠죠.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거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던 사안이었죠. 자, 7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면 판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변상금 부과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빈출.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행정청은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상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어. 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결론.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거죠. 행정청이. 그래서 소송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 소송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은 빨리 하자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했었어야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청.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조합설립 인가처분.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이 인가가 아니라 뭐라고?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다. 행정주체의지를 부여한다. 인가가 아니죠. 인가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설권적 처분. 뭐로 가야 돼요? 재량행위. 기아 허가도 특허죠. 다 특허야. 재량행위죠. 그죠? 옳은 지분. 설권적 처분. 대한민국 국적의 국적, 능력,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디글리을이 정답이죠. 자, 8번 국가배상 또 나왔네요. 자, 국가배상 배상심의회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얘를 거친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얘는 뭐라고? 임의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 신청 아니 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소송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1번 X. 국가배상 제기할 때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야, 이거는 우리 기초입문 강의할 때 하는 거야. 기초 강의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X. 자, 그 다음에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청구해? 사망보상금을 청구를 했어. 그때 국가가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인데, 자, 이거는 작년에 한번 출제된 적은 있지만 이 판례가 아니에요.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판례예요. 그럼 이건 모르는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기출된 적이 없는 미출 판례예요. 미기출 판례예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공공시설물의 하자, 국가배상법 5조죠. 자,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외국인이야. 근데 얘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피해자가 외국인이면 우리 국가배상법이 뭐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상호 보증이 없어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라는 건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상호 보증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봐봐. 1, 2, 4번 중에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심화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기초 상식 지문이야. 국가배상에 관한. 이건 기초 인문 강의 할 때부터 보는 것들이야. 인문 강의를 들은 사람도 맞힐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럼 정답 몇 번 가는 거예요? 3번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 정신적 손해배상. 이게 위자료죠.
이거는 들어봤어. 근데 뭐 소극적 손해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지만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왜?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지 민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민법을 수험 과목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을 다설에 따르면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 이 손해 있죠. 손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손해 3분설이라고 해갖고 민법에서는 이제 배워요, 이거를. 자, 손해배상의 대상으로서 이 손해 있죠. 이 손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자, 그게 적극적 손해라는 게 있고요. 소극적 손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있어요. 그때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위자료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봤던 시험에서는 국가배상 받고 사망보상금 청구하면 이거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 얘랑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물어봤어.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야. 자, 못 받는다면 어디까지 못 받는 건데? 다 못 받는 거야? 아예 싹 다? 어디까지 못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해봐. 다 설명하고 얘기할게. 그러면 설명하고 얘기할게. 요 내용 이해해놓고 가자. 자, 이 사람이 국가 배상 받았어요. 배상 받음.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어요. 그럼 이 사망보상금의 성격이 뭐냐? 제가 작년까지 이제 어디까지만 얘기했냐면 이거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 중복지급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중복지급인지 처음 물어본 거야. 이 사망보상금, 자, 이거는 유족들이 원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어. 그러면 군인이었어. 아버지가 어떻게 해?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월급 같은 거, 그죠? 생계비, 생활비 이런 거 줬을 거 아니야. 자, 이 사망보상금은 바로 이 소극적 손해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소극적 손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적극적 손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 그러면 바로 눈에 보이는 손해들이 있죠. 뭐 치료비 같은 거. 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뒷차가 나를 박았어. 그러면 이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뭐도 나가요? 자동차 수리비도 나갈 거 아니야. 자, 이런 게 바로 적극적 손해예요. 그 손해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들 있죠. 이게 적극적 손해예요. 그럼 소극적 손해는 뭐냐면 일실손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실이익의 손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 개인 택시를. 근데 사고를 빵 하고 당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개인 택시 운전하면서 벌 수 있었던 돈이 월 2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쳤어. 내 차 망가졌어. 그러면 수리비, 치료비 이외에 원래 내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매달 200씩 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죠. 이런 걸 우리가 소극적 손해 내지 일실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실이익의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얘는 바로 눈에 드드러지는 손해들, 얘는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예요. 내가 강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달 내가 강의를 하면서 벌었던 그 돈들을 못 벌 거 아니야. 그럼 내 생계에 지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소극적 손해예요. 그러면 다시 사망보상금이라는 건 이 유족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원래 그 군인분이 살아 계셨다면 이 우리 집에 갖다 뒀을 그 생활비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망보상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 손해배상에는 자, 얘를 1, 2, 3이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 2, 3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얘가 이제 2죠. 뭐가 중복이야? 지금 손해배상과 사망보상금은 뭐가 중복이야? 2번이 중복이에요. 중복. 그럼 얘는 줄 필요 있어 없어? 줄 필요 없는 거죠. 국가가 이거 신청했을 때 이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어. 이거 돈 다 받고 1, 2, 3을 다 받고 2를 청구한 거야. 그러면 국가는 뭐를 뺄 수 있어? 요거 2번. 이거를 공제하는 거야. 얘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야. 이거 신청했더니. 대신 나머지 중복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요거 3번 같은 거. 이런 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이거는 공지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3번은.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설령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몰랐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출제자도 알아. 공시수험생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지.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온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빈출 가지고. 자, 9번 행정절차 틀린 것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한다 한들 끝까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된다. X죠. 원래 이유 제시해야죠. 처분할 때. 근데 이유 제시 생략 사유가 있죠. 뭐가 있어? 첫 번째. 내가 신청했던 거 다 그대로 받아들여준 경우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용한 경우. 받아준 경우. 행정청이. 아니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굳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단순 반복 혹은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때는 굳이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급할 때. 처분이 긴급할 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법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생략 사유지만 생략을 했다더라도 생략한 이후에 행정청을 상대로 당사자가 그래도 이유 알려주세요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유 제시해야 돼요. 근데 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무적의 논리. 무적. 끝까지 뭐 할 수 있다. 행정청이 끝까지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해도 생략할 수 있어. 끝까지. 이럴 때는. 다 그대로 받아들여준 경우에. 근데 얘는 지금 2번 사유잖아. 얘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여러 번. 너무너무 강조했던 부분. 1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틀린 거. 1번. 자, 2번. 육군 3, 4관 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었는데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기 이제 출석해갖고 나 대신 변호를 하려고 해요.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출석을 막았어요.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어요. 그래놓고 징계를 때린 거예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이거 당연히 위법이고요. 취소돼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야. 2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사항인데 그렇다고 이 전부가 다 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게 아니라 성질상 어떤 경우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나 이러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만 뭐한다?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죠. 옳은 지문 100번 나온 빈출.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었어요? 대표 사례가. 즉 대표 사례라는 건 성질상 의견 청취,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혹은 해당 법에서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였죠. 대표적인 게 뭐?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군인사법령상의 보직해임. 이게 대표적인 사례였잖아. 그래놓고 그냥 나머지는 성질상 이런 거는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얘네를 빼고는. 자, 그러면서 진급선발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행정절차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줬으면 이거 위법이죠. 취소 사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맞나요? 다 했나? 그죠? 10번. 정보공개법 나왔어요. 자, 틀린 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는 내가 뭐를 보고 싶은지 뭐 해야 돼요?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했어. 공개는 해줬어. 자, 근데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즉 나는 원본을 보고 싶은데 사본을 준다든지 복제해서 갖고 가고 싶어 사본을. 근데 열람만 허용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부 거부라고 하죠. 일부 거부. 공개에 대해 신청 방법을 씹은 거잖아. 일부 거부. 다툴 수 있어 없어요? 다툴 수 있죠. 일부 거부니까. 설령 보여줬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립학교 이런 것도 우리가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유아교육법상의 이 학교들 얘가 적용되는 것들 전부 다 뭐로 봅니까? 공공기관으로 봐요. 정보공개 의무 있는 X.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는 주구장창 사립대학교만 나왔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 그럼 행정청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원본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죠. 법조문 그대로죠. 정답은 3번. 자, 이제 11번 행정소송 물어봤고요. 자, 틀린 것은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즉 이게 뭐야? 원고적격. 요게 있나? 이게 바로 소송요건 아니에요.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죠. 원고적격, 뭐 소외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런 거 소외이익이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각하되죠. 자, 그때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건 내가 이거 원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해야 법원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는 사항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법원이, 자, 이건 법원과 관련된 거잖아. 자,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문제. 조사할 문제. 신경 꺼. 넌 원고나 피고겠죠? 신경 꺼. 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판단유탈이라는 말이 나오고 상고이유란 말이 나와요. 상고라는 게 이제 대법원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상소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상고이유가 되느냐? 어떤 경우? 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은 거예요. 원고적격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거야. 이게 판단유탈. 판단유탈이라는 건 뭔가를 빠뜨린 거죠. 제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 없다. 이거는 생소한 지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생소, 미출 판례예요. 미출 판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상고이유가 뭔지까지 알아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상고이유라는 건 되게 까다롭다. 쉽지 않다.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상고 제기하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문제라고 그랬죠. 직권조사상이라는 건. 자,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해봤자 원고적격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설령 빠뜨렸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하겠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민사소송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소송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나왔어. 이게 포인트죠. 제가 글씨도 크게 냈어. 그냥 이거는 2번 가지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출제 의도는. 최소한 네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인 행정청을 구별할 줄 아느냐.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니죠. 권리주체가 아니죠. 권리주체인 행정주체의 일부 조직기관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한수성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있으면 이 인격체 안에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수성의 손 자체가 한수성이라는 인격체는 아니고 한수성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 불과한 거죠.
이 바로 행정청이야. 기관이에요, 기관. 자, 일단 얘가 민소법상의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 여기까지는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되느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기예요. 이거는 기초인문 강의부터 다루는 내용이야.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권리 주체가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되려면 어떤 놈이어야 돼요? 공법상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여야 돼요. 법률 관계라는 건 법률 효과를 가지고 서로 이 관계를 맺는 거죠. 누군가는 권리를 갖고 누군가는 의무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상 누구는 권리자, 누구는 의무자. 근데 꼭 권리자가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의무도 갖고 상대방이 권리도 가져요. 이렇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라는 건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의무도 가질 수 있는 주체여야 돼요. 그럼 가령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주체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왜? 국가가 우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권리주체니까. 하지만 누구는 안 돼? 행정청은 안 돼요.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X. 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조금만 더 세부적인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물어봤어요. 민소법상의 보조 참가가 가능한지. 정리해보면, 자, 주어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행정청과 관련해서, 자,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나요? 소송 참가할 수 있어요. 소송 참가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법, 민소법상의 보조 참가는 안 된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민소법상의 보조 참가이 되려면 권리 의무 주체해야 돼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 우리 민소법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참가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가능하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관계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당사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없다? 원고는 될 수 없다.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됐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뭐는 된다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는 가능해요. 여기까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답이. 자, 부자기업 확인 소 나왔고요. 자, 이거 제기할 원고 적격 내지 이 대상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뭐였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었죠. 자, 신청권자가 없는 자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 이거 거부 처분 아니죠? 거부 처분의 원고 적격도 인정이 안 되죠. 부작위도 마찬가지야.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 부작위죠. 위법한. 그리고 신청권 있는 자만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기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무슨 문제라고? 다시 원고 적격 문제이자 동시에 대상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하는지 대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갖고 있으면 우리 법원은 원고 적격이 없는 놈이거나 혹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자체가 없구나 하면서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겠죠. 옳은 지문 이거 너무너무 강조했던 법.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권리 주체고요.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얘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당사자 소송이든 항고 소송이든 얘는 원고 적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얘는 돼, 안 돼? 얘는 되죠. 자,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지금 국가가 지자체장한테 뭔가를 기간이 임했대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하고 있대. 근데 얘가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가 얘를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국가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때 기간이임 사무라는 건
지자체장이 지금 무슨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국가가 사장님이고 얘는 직원이에요. 사장님이 직원을 상대로 직원이 잘못했을 때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 없어? 있어. 직무이행명령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소외이익이 없는 거이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상대로 제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2번 대집행을 물어봤고요. 자, 이거 기본 문제죠. 자,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대집행이 인정돼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을 실현할 수가 있어. 그에 대해서. 그러면 대신 뭐 하지 마라?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하지 마라. 빈출. 소외이익이 없잖아. 왜? 니들이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소송 제기하니? 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 니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밑에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제기하지 말라는 거잖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아이고,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의취득이라는 건 사법상의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담할 의무는 무슨 의무야? 사법상의 의무야. 그러니까 대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개통실비. 행정청이 대집행하면 그 비용을 뭐합니까? 징수를 하죠. 그때 징수했을 때 징수한 돈은 누구 돈이 됩니까? 사무비 소속에 따라. 이게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에 따라서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옳은 지문이죠. 무조건 국고로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둘 중에 하나야. 뭐에 따라? 이게 어느 사무비의 소속이냐. 자,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 갑자기 뭐 이런 같은 문제가 나왔어. 생소해.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1번부터 3번까지 빈출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문이야. 행정법을 공부했다면. 그럼 정답 4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틀린 거 4번이겠지. 읽어보면 더 힘들거든. 하지만 사실 얘도 소스가 빈출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써놓고 얘를 한번 읽어볼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걸 봤을 테니까 써놓고 한번 읽어볼게. 자, 이 판례 본 적 있어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적법한 건축물인데 행정청이 철거를 명했어요.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요. 몇 번?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알죠. 수십 번 반복해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이거 우리 판례 뭐로 봅니까? 무효로 보죠. 자, 따라서 선행처분이 무효면 철거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할 때 대집행이 들어가죠. 그때 이 계고도 뭐가 돼요? 선행처분이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돼. 이게 무효라는 걸 알면 얘도 무효고 뒤에 것도 무효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 얘는 무슨 요건만 갖추면 돼요?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돼요. 설령 수리가 거부됐다 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얘는 수리를 하지 않는 신고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무슨 신고래요? 자치하선 신고래요. 대문 설치 신고가. 자, 형식적 하자가 없대요. 적법하대요. 신고 자체가 적법해요. 자, 그러면 대문을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대문 설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죠. 적법 건축이죠. 적법한 건축이에요. 자, 근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대요. 상관없죠. 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춰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설령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신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건축을 했다면 대문 설치는 적법 건축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건축물. 이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 거부한다면 뭐 했어요? 철거 명령을 했대. 그럼 뭐야 이거? 무효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예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 처분을 했다면 선행 처분이 무효니까 후행 처분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죠. X.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빈출을 가공해서 출제한 것인데 어려워. 솔직히 내가 인정할게. 어려워요. 4번 지문. 그러니까 4번 지문을 굳이 시험장에서 풀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거 빈출이고 심지어 3번은 최근에도 나왔던 거야 이거. 해설 강의 보세요. 최근에 내가 이거 해설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1, 2년 사이에 있어요. 여러 번 나왔단 말이야 이거. 자 1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당 틀린 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형사처벌은 형벌. 자 이중처벌은 금지된다고 할 때 그 이중처벌에서 말하는 처벌은 뭐예요? 얘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 아니죠. 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병가했어. 처벌 몇 번 한 거야?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처벌이니까. 자 따라서 얘는 일사부대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도 이건 전통적인 빈출이지. 이건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이거. 1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거. 자 개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에다가 뭐를 냈어요? 자진철거 명령. 동시에 뭐도 했습니까? 개고 처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소에 개고만 한 게 아니라 자진철거까지 한 거야. 이게 하명이죠. 하명. 하명 불이행에 대해서 개통실비, 대집행, 개고, 통지죠. 자 그때 한 장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되는 거지. 왜? 뭐도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문제 있어? 문서만 한 장일 뿐이지 어쨌든 얘도 있어 없어? 있지. 각각의 요건을 갖췄다면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한 장의 문서,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 명령, 동시에 또 뭐도 했대? 개고도 했대요.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잖아. 철거 명령도 있고 개고 처분도 있고 각각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빈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거. 됐죠? 자, 3번 직접 강제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 하나죠. 강제 집행에 뭐가 있습니까?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징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 강제는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집행, 이행강제금이랑 직접 강제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얘가 제일 세요. 그럼 얘는 언제 해야 돼? 최후 수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얘네로 해보고 얘네로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마지막에 뭐로 와라? 직접 강제로 와라. 직접 강제의 보충성에 관한 질문이죠. 보충성. 자, 그다음에 공매 행정처분 맞죠? 우월적 지위에서는 행정처분이고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 자, 공매에서 재산을 아주 싸게 샀어요. 개이득을 했어. 근데 갑자기 공매 처분이 취소돼 버린 거야.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 없어요?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죠. 따라서 얘를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빈출. 엄청난. 자, 14번 틀린 것은? 자, 요거 기본 지문이죠. 이거는 뭐 이게 기초 강의부터 하는 거죠. 위임 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한 단계를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거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겠죠. 자,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마련해 갖고 얘가 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통보를 냈대요. 전부 다 이거 뭐야?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내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이걸 통보하는 것도 내부적인 통보죠. 전부 다 뭐야 이거? 내부행위야. 내부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행정처분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이게 지나치리만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지나치리만큼. 자, 그다음에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어요. 이게 없어서 무효였어. 자, 법률종속명령은 상위법이 날아가면 얘도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어떻게 된다? 얘도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위임의 근거가 마련된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A, 그때부터는 B,
B가 유효한 복귀 명령이 된다. 옳은 지문이고 요게 주된 출제 포인트였죠. 지금까지 틀린 지문 나오면 이걸 소급해서 유효한 걸로 하면 틀린 지문이었죠. 자, 그다음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 발급의 뭐 우선순위에 해당한대요. 근데 무턱대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아니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면허 거부를 한 거야.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보셔야 돼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위법입니다. 옳은 점. 15번 틀린 거죠. 자,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독립설. 이거를 내가 필기를 안 한 기억이 없어요. 해설 강의하면서. 부담이 나왔어요. 부담이 부관이 제소기간 도가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대요. 그럼 부담을 다툴 수 있어 없어요? 못 다투죠. 하지만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되는 사법상 매매 등의 행위. 자, 이건 행정청이 붙인 거고. 자, 이거는 사인의 이행이야. 얘와 얘는 뭐라고? 별개야. 독립설. 그래서 얘가 제소기간이 도가돼서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독립설. 자,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너무 기본 지문이에요. 부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부담불이행이죠. 부담불이행은 주된 행정행위 무슨 사유야? 철회 사유죠. 부담을 불이행하면 철회 사유죠. 자, 따라서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곧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행정청이 철회를 해야 효력이 소멸되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너무 많이 출제됐던.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가기속 처분. 이게 뭡니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기속과 관련해서 매립한 놈 소유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법이 인정한 소유권 기속에 관한 효과를 일부 빼는 거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옳은 지문이죠. 자,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야?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부담이 위법인지 적법한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처분 당시에 적법했으면 설령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때 적법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빈출. 16번 행정행위 하자 틀린 거.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에게 수익적인 걸 줬을 때 취소를 통해서 뺏는 건 신중해라. 뭐 하란 얘기야?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라. 취소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한 사익 침해를 능가할 수 있으면 취소해라. 그러면 적법하다고 얘기해 줄게. 하지만 취소의 공익에 비해서 그로 인한 사익 침해가 너무 크면 그 취소 처분은 위법하게 될 것이야. 이게 취소철의 제한 법리죠.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직권 취소, 행정청이 취소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반면에 쟁송 취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원이 취소할 땐 이딴 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위법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절차 하자죠.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리고 3번은 너무 빈출이잖아.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습니다. 즉 청문이라는 의견 청취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도달 기간을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했어 안 했어? 출석하지 않고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가졌대요. 자, 그 얘기는 청문서 도달 기간은 좀 늦었지만 청문은 실시했어 안 했어? 제대로 실시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나 저러나. 자, 그렇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 하자는 치유된다 안 된다?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입이 아픈 빈출 지문이에요. 입이 아픈 빈출 지문. 100번 이상 출제됐던 정답 3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16번까지 해설을 하면서 빈출 아닌 걸로 답 찾는 건 진짜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 4번. 요거는 생소해요. 요거는 생소한데 이거는 소스가 또 빈출이에요. 소스가. 표현만 생소한 거야. 생소하다는 게 표현이 생소한 거야. 보지 못했던 판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하자치유를 물어봤잖아요. 여기서도. 하자치유. 하자치유 대상이 뭐예요?
취소 사유인 하자, 절차 하자죠. 이거 절차죠. 그리고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 사유죠. 절차, 형식 혹은 취소 사유인 하자가 하자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유됐잖아. 근데 무효인 처분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효인 처분은 하자 치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 그냥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무효인 처분은 하자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 이것만 보면 되는데. 끝. 정답 3번이죠. 자, 17번. 계획. 틀린 것은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안 갖고 있대요. 자, 이미 선행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데 어떤 놈이 후행 도시계획 결정, 얘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이걸 한 놈이 A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어요. A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놈이 B를 세웠다고. 그럼 A가 바뀝니까? 바뀔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냥 뭐가 무효야? B가 무효예요. 선행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자, 그다음 도시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조합이 한 거잖아. 그리고 관할관청에 뭐까지 인가고시됐대요. 우리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누차 너무 자주 그리고 최근에도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1, 2년 사이에 최근에도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자, 반면에 토지 소유자의 사업 시행 계획. 자, 이건 처분성 인정했어 안 했어요? 처분성 부정했죠. 행정주체가 아니었던. 즉 얘가 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특허가 되겠죠. 자, 그 전에 토지 소유자는 아직까지 뭐가 아니야? 행정주체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인가고시 받으면 행정주체란 말이야. 그죠? 요거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대요. 그럼 보상해 줘야 되느냐? 당연한 거죠. 자, 봐봐.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되면요. 그 동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정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겨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수인해야 돼요. 자, 이게 헌법 23조 2항의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왜? 토지라는 어떤 한정적인 어떤 이 국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뭐라고 합니까? 원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니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할 길이 없거나 혹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러면 엄청난 현저한 혹은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보상 규정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우리 헌재의 태도였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옳은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고 우리 기출책에도 이게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4번 지문이. 이거 처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이제 몇 번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자주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고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거를 암기하도록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죠. 이거 실효제도. 즉 장기간 행정청이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쨌든 이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난 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잖아.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죠. 그때 얘는 실효를 주장한다고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이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지
헌법으로부터, 즉 헌법엔 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니야?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이 시행돼 있어야 돼요. 제정돼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법률에 시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자, 18번 이행강제금 물어봤어요. 정답은 1번인데 이거 1번을 못 찍고 넘어가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것도. 내년엔 절대 그러지 말자. 그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물어봤어요.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간접적 강제수단이야. 강제수단이야. 제재가 아니라, 과거를 혼내주는 제재가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든 장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이 강제집행수단이다. 이거는 빈출이죠.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의무를 이행하긴 했는데 뒤늦게 이행했어.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했다. 이행을 했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어쨌든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하지만 제재였다면 늦게 이행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이행 안 했다라는 과거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재로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라고? 안 된다. X. 정답 1번. 끝. 자,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뭐합니까? 강제징수하겠죠. 돈 안 내면. 자, 그 다음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내가 초고수가 아니야. 어느 정도 그냥 빈출에 숙지된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 행정소송이 아니죠. 비송사건절차법은 행정소송법이 아니잖아.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이건 행정소송 내지 항공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옳은 지문인데 이거 출제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좀 틀은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농지법이죠.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이에요.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러니까 항고소송 다투지 말라는 거죠. 설령 행정청이 야, 이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야. 옳은 지문. 또 출제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사람의 의무는 무슨 의무? 일신 전속적인 의무.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그때 사망했는데 항고심에서 결정이 떨어졌어. 그럼 뭐야? 이건 당연히 무효죠. 자,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도 보정할 수 없는 흥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적법하다. 못 다투는 거지. 옳은 지문이죠. 그냥 무효야, 이거는. 항고심 결정도 무효고. 다 무효야. 자, 19번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기업,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수사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봐봐. 수험생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들어요. 내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이거 안 해온 사람 없을걸? 그죠? 이거 나랑 수업 시간에 지겹게 외웠던 조문이야. 이거 시험에 출제되든 안 되든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 당연한 기본기니까. 이게 헌법 제23조 제4항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조문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외웠잖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스타트라고. 옳은 질문이죠. 헌법조문 그대로요. 자, 그다음에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이거 무슨 소송이라 그랬어?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뭐야? 하천법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직접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럼 나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당해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의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 결정 또는 거부 결정의 행정처분이니까 뭘로 다퉈야 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틀린 거죠. 뭐에 따라 직접 발생해요? 여기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미 권리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 돈 주세요. 당사자 소송을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청이 주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면 이건 행정처분이고 항고소송으로 다퉈야겠죠. 그러면 결론 우리는 이거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X죠. 이해됐어? 됐죠? 오케이.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의 법률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입니다. 무슨 소송입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야. 항고소송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피고는 누가 돼야 돼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여야 되겠죠. 누구는 나오면 안 돼요? 행정청은 나오면 안 돼요. 항고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얘 무슨 소송이라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러면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권리 의무 주체가 나와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 소유자 이런 식으로. 디귿 X. 그죠? 그럼 답은 바로 어디로 가면 돼? 기억률이죠. 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기억 맞는데 두 개 틀렸네. 기억률. 자, 수용재결이 불복해서 취소송을 주겠습니다. 자, 수용재결이 있고 내가 여기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재결을 내리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취소송을 제기한다. 무슨 주의?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자,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고 피고도 누가 돼야 돼요?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거를 한 토지수용위원회죠. 다만 얘는 언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수용재결을 한 누구누구를 상대로 무슨 소송?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즉 이의재결이죠. 언제? 이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옳은 지문이죠. 원처분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자, 이거 제가 물론 최신 판례를 안 들으신 분들도 기속력에 대한 빈출 지문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신 판례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최신 판례 플러스 최신 판례 OX에서도 완전 동일 지문 이거를 출제를 했죠. 보시면은 봐봐. 요걸로 봐볼게요. 이게 이제 24년 대비 3개년 최신 판례 OX 77번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시면 지문부터 볼게.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자, 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 기속력을 간다 안 간다? 갖는다. 그죠? 여기서 인용 결정이 떨어지면 기속력을 가져요. 그때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알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알파가 뭡니까?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이죠. 그래서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여기에는 미치는 게 아니다. 틀린 지문이죠. 어디까지 미친다? 이거랑 이거랑 다 미친다. 기속력이라는 거. 그러면 행정청은 기속력이라는 게 뭐야?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행정청이 졌으면 반대로 원고나 청구인이 이겼으면 행정청은 졌잖아. 그럼 뭐 해라? 재결이나 판결에 승복해라. 재결 취지를 따라라. 행정청은. 판결 취지를 따라라. 이게 기속력이야. 그럼 행정청은 뭐를 따라야 돼? 결론. 주문이죠. 결론. 즉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던 그 재결의 결론을 따라야 돼. 그리고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그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이 있죠. 이것도 준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취소 재결을 때렸어.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거 너무 과하구나. 영업정지 6개월이. 6개월 말고 3개월이나 1개월로 바꿔야 되구나. 이게 재결 내지 판결의 취지잖아. 근데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판결이나 재결의 취지를 씹는 거지. 자, 취지를 따르라는 얘기는 결론뿐만 아니라 뭐까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따르라는 거야. 그럼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쳐?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냈죠. 이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칠 뿐 요건 사실의 인정 판단, 즉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안 미친다. 똑같잖아.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죠. 라고 잠깐 자랑해봤어요. 어차피 이거 안 봤어도 맞출 분들은 다 맞췄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게 뭐예요? 확약이죠. 약속은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처분 아니다. 자,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항고소송 제기 못하고요. 그 다음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가령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거 인정될 수 있어 없어요? 인정될 수 없죠. 이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니까. 자, 이런 게 우리가 기출로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준수했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더라도 행위 자체가 적법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옳은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100번 출제됐어요. 공법상 권리고요. 무슨 소송? 행정소송이죠. 뭐가 아닙니까? 민사 아니죠. 옳은 질문. 빈출.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20번을 맞춰보면서 아마 느낀 게 있을 거야. 빈출 내용 아닌 게 있나? 솔직히 이거 최신 판례에서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억이 잘 났겠지만 사실 기속력의 이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건 수십 번 출제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앞서 제가 도입부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좀 제발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이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내년 행정법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든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 강의를 보면서 합격할지 말지 이 불안에 떠시는 분들은 제발 좋은 결과 나와서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미 떨어진 걸 알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거 정확하게 숙지해서 내년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서 내년은 무조건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정 3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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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